미국은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에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측 관련 시설에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별도의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국가가 더 곤혹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바로 북한이 이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건데요. 그 명단에 바로 우리나라도 올라갔다는 거죠. 말도 안 돼. 그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북한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극단적인 어떤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건 정말 민감한 일입니다. 일단 이 민감 국가라는 리스트를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미국 정부 부처 중에 DOE라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ergy.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에너지부예요. 말 그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에너지부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Sensitive Countries List, 민감 국가 목록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 정부에게 워닝을, 경고를 주는 건데 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에너지부이기 때문에 에너지,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내전이 있거나 다양한 이슈로 이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목록에 각 등급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많은 언론에서 한때 북한과 동급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팩트는 동급은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SCL, Sensitive Countries 리스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레벨과 등급이 있거든요. 네. 북한이나 이란 이런 데는 이 테러리스트 국가에 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위험 국가 혹은 테러 지원 국가 분류가 되는 고위험 국가들은 따로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기타 지정 국가라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등재는 됐지만 미국이 조금 주시해 보겠다라는 의미의 기타 지정 국가에 현재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에너지부가 한다고요? 에너지부가 합니다. 대만도 포함이 돼 있네요? 대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미국과 우방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SCL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건 이걸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한 걸로 다들 오해를 하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국을 이 민감 국가 목록에 등재해놓고 퇴임을 해버린 일이라 바이든 정부는 왜 우리 뒤통수를 쳤지? 라는 의문부터 트럼프 현 정부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라는 일까지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 이만가 재밌겠는데요. 이거 공부되는 날인데 오늘? 방금 이제 김진 기자가 이야기해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기 말에 지정을 했는데 민감 국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의 전면 부정하듯이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다 폐기시켰거든요. 그런데 민감 국가 지정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나라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상대방의 행동 하나만 갖고 결정하진 않죠. 전반적인 흐름을 쫙 보면서 이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의 지금 정치 안보적 흐름 자체가 조금 수상하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민감 지정 국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중동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지금 중국 대항하면서 우리 쿼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우호국 간이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 이 DOE, 이 에너지부 혹은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 규칙을 위반했거나 혹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게 일단 에너지부의 결정이에요. 관할 하에서만 지금 제한이 걸린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미국 정부,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대만하고 같은 최하위 우려 국가에 넣은 거잖아요.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세가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로 4개월 만에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미국 입장으로서는 조심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로서 유리하다고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것을 뒤집냐? 그냥 유지하자. 문제가 생기면 전 정부 탓을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내가 좋으면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법정 용어로 plausible deniability, 이유 있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시리아,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불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원래 동맹인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외교 뭐 관례이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북한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100%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다. 이것은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장되면 뭐가 안 좋냐? 네. 불편해요. 우리 연구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이 민간 국가 등재 정도의 문제예요. 뭐냐면 에너지부 산하에 수많은 연구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0명 되는 정부 관리 그다음에 연구진들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되면 일단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물리적으로 한 45일 정도의 딜레이가 걸려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분명히. 썬킴과 제가 찐킴이 아는 사이예요. 미국 관료, 저는 한국 연구원이에요. 네. 같이 공동 연구했는데 민간 국가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같이 연구하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가 판단 시 필요하다면 최장 45일까지 이 출입 확인 절차를 할지 아니면 연구 절차를 할지 모든 절차가 다 딜레이되거나 굉장히 좀 번거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우리한테 찜찜할 수 있는 건 빨리 풀어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너무 겁을 먹거나 그 파장에 대해서 과장된 그런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는 이제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비자 입국이 됐었는데 갑자기 비자 심사를 다시 강화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트럼프 일기 초반처럼 미국 출입 금지가 되거나 이런 조치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10몇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간단하게 뭐냐면은 얘 연금술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을 뜨겁게 하면은 성질이 바뀌는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이건데 여기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면 뭘 얻을 수가 있냐면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을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얻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요. 플루토늄은 이게 상업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군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핵폭탄이랑 원자력 발전은 원리가 똑같아요. 갑자기 빵 터뜨리면 핵폭탄이고 천천히 핵분열시켜가지고 열을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지난 10년 동안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1차 연구가 끝났어요, 지금. 2차 연구를 해야 되는데 2차 연구는 핵 연료가 있는 아이다호에 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10몇 년 동안 연구했던 것이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우리가 민간국가가 됐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이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에 이제 백악관 기자진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빅 뉴클리어 네이션, 그러니까 큰 핵 국가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한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든지 간에 액면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반대로 이제 동맹국인 한국에는 민간 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해설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이게 또 혹시 한미 관계에 균열이 간 게 아니야라고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빅뉴클리어 네이션 뭐 혹은 뭐 누클리어 파워 북한은 좀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굉장히 나 김정은하고 친하라고 얘기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게 트럼프의 화법이라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 띄워주고 너 대단하네. 그러니까 너 나 만나. 이게 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러니까 유엔과 NPT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 뭐 너 핵 갖고 있는 거 알겠어. 그래 김정은 나랑 얘기 잘했지 너. 나와서 얘기하자. 이 정도의 의미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우리끼리 우리 깜보 아니냐? 뭐 이랬는데 죄송한데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 얘기 하나하나를 좀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부 공식 입장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신흥 과학 기술 그러니까 뭐 AI니 뭐 첨단 이런 기술이 급부상하니까 지금 기술 지원 여기에 이제 미국이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기술 보완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 강화하면서 이번 일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뭐 핵 개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에 대한 시선, 우리 국내의 뭐 계엄이나 탄핵 사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자국의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보안 관련 사항 몇 가지가 좀 이렇게 포착이 됐다. 네. 이렇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민감 국가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보안 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우리나라를 그 리스트에 올렸을까? 추론이 가능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 2024년 상반기에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에너지부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얼마나 상징적인 연구소냐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만 하더라도 핵은 무기로만 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걸 상업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선언을 해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1955년에 처음으로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우리나라 연구원 한 명이 네. 민감한 핵 원자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네.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딱 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최근이네? 그러니까요. 미국 연구소에서 허락도 안 받고 우리나라 연구원이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미국 땅에서 딱 걸린 거잖아요. 애매하다. 아, 이게 아마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론이 되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빼들었다는 뭐 증거 같은 게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에너지부 감사관실에서 이 직원을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그다음에 채팅 기록 전부 조사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이 직원이 그 정보가 민감한 자료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바깥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기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그 직원이 외국 정부랑 접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 측의 입장에서 이거 간첩 아니야? 라고 당연히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외국 정부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행 비행기 타다 걸렸죠? 한국행 타다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게 아니냐. 아 근데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건 뭐 어떻게 쉴드를 쳐주기가 약간 이게 왔다가 애매해지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뭐 되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만약 해당 직원이 개인이익 추구 차원에서 어떤 사적 기관에게 그것을 팔려고 핵심 기술을 팔려고 했다면은 이제 어떤 국가를 새로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구매하겠다는 주체가 정부였다면, 특히 한국 정부였다는 의심이라든지 증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외교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보안, 개인의 일탈이다. 국가 대 국가 문제는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방수사국과 국도안보수사국이 이 사건을 공동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증명이 된다면 한국 정부 입장은 더 곤란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원자로 신기술을 도둑질하는 배후에 한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민간 국가에 올렸다면 other designated country, 그러니까 기타 국가에 올리는 걸로 안 끝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이 사건 초기에
이것과 관련된 오해를 아주 초기에 해소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배후에 있었다라고 미국 측도 의심한 바가 없었고 이분이 그 도급 직원이에요. 에너지부의 도급 직원. 그러니까 도급 직원의 계약과 관련된 프리랜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민감한 아까 원전 설계로와 연루돼 있는 통제 자료가 USB에 포함이 돼서 그게 이제 유출이 됐던 건데 이게 의도적인 유출인지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대사, 신임 미국 대사의 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조셉 윤 대사 대리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민간 국가 그거는 it's not a big deal. 전혀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지정했냐라고 하니까 주미 대사 대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한국 엘리트들이 많고 오고 가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 이슈들이 누적이 돼서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에너지부 자체와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 보안 등급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다. 자, 그런데요, 이 원자로 설계도 유출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7월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보안 문제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수미 테리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수미 테리. 저는 미국 시민이고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IA에서 일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니까 said North Koreans right now they emphasize over and over. 자, 근데 이 CIA 요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the public as well,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themselves or whether they are representing a foreign government.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이건 아이다호 건과 달리 아주 미국 국무부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그런 사건이에요. 진짜 큰 사건이었죠, 미국에서. (2024년 7월) 미 법무부가 동아시아의 정치학자 이제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발표해요. 1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네. 일단 수미 테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한국계예요. 그리고 이북 출신의 조부모를 둔 한국계 미국인이고 대북 분석관이자 연구관이고 CIA에서도 근무를 했던 동아시아 또 뭐 안보 통입니다. 전문가네요. 한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 검찰 공수장에 의하면 MB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 이 수미 테리가 우리 국정원 요원을 만난 사실이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CIA에서 일단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직을 하게 돼요. CIA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종의 어떤 규정상의 위반이지 불법을 행하거나 체포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문가, 특히 이제 대북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데 이 수미 테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 크게 노출이 된 계기가 2004년도 5월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연사로 나갑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못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도 자체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버려요. 제주도에서요. 바로 두 달 후인 2024년 7월에 수미 테리가 갑자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CIA 일하는 사람이 국정원 만나는 게 자기 일하는 거 아닌가? 그게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인 나라예요. 근데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을 안 하고 이제 그 로비 활동을 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외국인 등록을 안 하고 간단히 말해서 로비스트로 등록을 안 하고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만나는 모습인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2020년 8월에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요원이 이제 수미 테리에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밥을 사주는 모습이에요. 아까 식당은 되게 비싼 식당 같아요. 비싼 식당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2021년 4월인데 워싱턴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3,450, 약 한 450만 원이죠. 상당히 핸드백을 선물 받는 장면인데 이 두 번뿐만 아니라 10년에 걸쳐가지고 국정원 요원을 무려 40회가량 만났다가 미국 측 주장입니다. 일단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테리가 국정원 요원에게 그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 공개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집필 활동, 강연 활동 같은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만난 게 국정원 블랙 요원이 아니라 이제 화이트 요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만나기도 하고 카드 쓰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간첩죄를 기소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라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계속 수미테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 증거를 모아오다가 이 이슈는 한번 공론화를 해야겠다라고 수미테리 개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다국적계 미국인의 전문가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라는 우려 섞인 혹은 뭐 충정 어린 비판과 조언이 사석에서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민감 국가의 리스트를 올렸고 또 더군다나 미국 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보안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하니 야 이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부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유력한 사유라고 보지 않고 어떤 그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 인사와 미국의 탱탱크 멤버들이 밥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진이 찍힐 수 있어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게 노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미테리 하고는 제가 예전에 같은 공부방을 한 적이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일할 때. 그래요? 한국 전문가들이 그냥 비싸지 않은 이런 데 나오는 식당이 아니라 서로 출연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 안보 서약 위반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하고 맥주 먹으면서 더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거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만나셨다고요? 아니 그냥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 비정부기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로펌이 아닌 것이죠. 로비를 안 했는데 왜 등록을 하냐. 이것이 이제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미테리 박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많고 이건 학자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얘기한 건데 의도가 있다. 대가성 발언이라고 해서 기소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미국 정부는 수미테리를 체포했는가? 아마 경고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 경고 그 기대 효과도 있지만 너무 한국 정부의 이런 그 핵 무장에 대한 반론을 옹호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어떤 본보기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우리나라를 미국이 민감 국가로 이번에 지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정계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핵 독자 개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확산 문제 관련된 우려가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북한처럼 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핵은 없는데 핵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열망이나 희망 이런 거를 좀 암시하거나 내비치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좀 주기는 줬죠. 많이 했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저게 옛날에 핵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건데 내놓더니 저런 꼴을 당하네? 이런 게 있었고 또 당시에 푸틴이 계속 이제 우리 핵을 좀 쓸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이제 안보 문제를 좀 중시하는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2023년 그때쯤에.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 핵 관련한 핵 보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이랬는데 미국이 그걸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불을 당긴 게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3년 1월 뭐 이 여간에 핵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미국의 핵을 한미가 마치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줬어요. 국내 이제 여론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며칠 뒤에 대한민국에 그럼 전술핵을 재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거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좀 당황스럽게 느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핵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단추를 같이 누르는데 미국이 안 눌러지면 못 누르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그런데 계속 그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만회한답시고 좀 말을 강하게 했는데 적어도 핵을 가진 나라는요 다른 나라랑 공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왜 핵을 다른 나라와 공유를 해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대통령의 무기라고 해요. 프레지던스 웨폰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국 국민과도 공유를 안 해요. 그 당시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나토 봐라. 나토도 미국과 핵 공유를 하지 않냐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큰 오인 게 뭐냐면 나토와 미국은 핵 공유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사용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독일과 같은 나토 국가는 이걸 실현하려는 폭격기만 제공을 해요. 자, 앞뒤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발언을 할 때 직접 이 발언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제가 당시에 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제 답변과 관련해서 나온 그래요? 답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1부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업무 보고 하고 난 다음에 2부가 토론이었어요. 토론하면서 각 분야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질문하면은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혹은 국장이 국실장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제가 한 질문이 그거예요. 야, 북한이 뭐 이렇게 핵 비약적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확정 없게 갖고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어? 이거 확신할 수 있어? 국방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가 하는 답변은 맨날 여태까지 했던 뻔한 답변 소리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소리.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 발언으로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좀 약간 급발진식으로 한 거예요. 많이 얘기를 한 건데 당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핵 무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야, 우리가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너희를 믿으니까 미국 너희를 믿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대통령 발언이 핵 무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뉘앙스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안 도와주면 우리도 우리 길 갈 수 있다라는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그런 이제 경고의 뜻이 살짝 담겨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특히나 바이든 정부 같이 비확산에 굉장히 민감한 핵 무기 늘어나는 거에 되게 막 반대하는 정부에서는 핵 좀 도와주라고 하면 화를 내고 안 도와줘요. 진짜 정작 민감한 건 미국이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핵무장 때문에 뭐 민간 국가 이렇게 지정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혹시 민간 국가라는 지정은 우리가 지금 처음 이렇게 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민간 국가에 2번 정도 등재됐다가 그거를 해제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에 공개된 미국 회계감사원 GAO의 보고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에 핵무기 관련된 연구소 방문객 통계 부분에 한국이 민간 국가 중 한 곳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96년 한참이 지난 뒤에 역시나 GAO 보고서에도 한국이 민감 국가로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례 정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감 국가에 등재됐다가 우리가 이걸 해제한 바도 있어요. 당시에 1970년대 초부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었던 핵 개발이라는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으니까. 그 당시 북한은 우리를 무력 침공하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했고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 한다라는 움직임이라는 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핵 개발에 대한 워닝으로서
민감 국가에 등재됐던 건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몇 차례 우리나라에서 그 핵 연료 유출이 있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딱 유출하게 빼게 되면 바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소량이지만 몇 차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 93년이 박정희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93년부터 90년까지. 그러니까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사는 거죠. 그럼 민감 국가에 지정된 이유가 한국의 핵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 멈춘 건 1975년이었지만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지정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정세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그것이 한국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대통령 선에서의 움직임과 결합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할 이유가 있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또 민감하고 그것이 현실 상황이 아닌가. 미국은 핵을 문민 통제합니다. 문민 통제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핵 물질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무기화까지 하는 데까지 역할을 민간에서 하고 그 역할의 핵심을 에너지부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무기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운용하는 거를 국방부가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부가 갖는 가치가 미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대를 뚫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 국가로 프랑스를 지정합니다. 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까지 맺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죠.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핵 개발을 한다면 한미 동맹은 끝장이야. 그래서 결국은 1975년 4월 한국이 이제 NPT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NPT에 가입한다는 건 핵무기 개발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12월에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제 중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 GAO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1994년 7월 23일 해제가 됐네. 다음과 같은 국가는 민감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의심한 겁니다. NPT에 가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비공식적으로 혹시 계속 해온 게 아니냐 해서 계속 감시를 해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1994년 7월이 돼서야 이제부터 해제하겠다. 의심을 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으면 뭔가 빠지고 싶은 노력을 좀 할 거는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핵 개발을 하다 중단한 NPT에 가입한 게 75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리스트에서 빠진 게 94년도예요. 그럼 거의 20년을 그 리스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정할 때 있었던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 걸 복원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20년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75년에 NPT에 가입을 했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됐으니까요. 이 이만갑에서도 핵무기 투발 수단인 그 백곰 미사일 개발 계속 진행된 거는 토론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태안인가 어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핵 야망이 멈춘 게 아니네. 핵탄두 쪽에서는 좀 멈춘 것 같아도 투발 수단은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민간 국가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미국이 판단했을 것이고 그럼 왜 94년에는 해제했는가? 92년 2월에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의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과 평화적인 핵 연료 사용에 대해서 협력하는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핵무기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뉴스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소식을 한 주도 안 보고 넘어가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핵은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국제 정세가 있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소위 이제 미국의 패싱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이 핵무장에 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핵탄두 무려 1,700개, 핵미사일 176기. 그때 분위기 좋았죠. 저 얼마 후회하겠어요.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But right now, you don't. Yeah, you play cards. 아, 저러면 안 됐어. fact that you walked away and Ukraine may not survive? Well, it may not survive anyway. Well, it may not survive anyway. 아, 이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핵을 절대 못 놔요. 너무 좋아.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3월 8일엔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합니다. 핵잠수함 이 말로만 들어도 약간 무시무시한데 예. 북한은 핵 위협이 점점 나날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나날이 커지기도 하고 나날이 그 실체가 더 정교해지기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도화돼 있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지난 3월 8일에 북한이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핵 추진 잠수함의 실체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풀샷이 크다. 다 안 잡힐 정도의 진짜 크다. 크기입니다. 정말 큰데 북한 매체가 이 잠수함을 뭐라고 소개했는지의 히트가 좀 나와 있는데 김정은이 중요 조선소의 함성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으며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 역시 파악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명명하기를 핵 동력은 그 안에 이제 소형 원자로가 탑재돼 있어서 원자력 물질로 그러니까 핵 추진으로 동력을 삼는다. 핵 추진 잠수함이다라는 뜻이고요. 전략 유도탄이란 것은 핵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LBM을 갖춘 혹은 SLBM을 나중에 탑재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핵 추진 잠수함 SSBN을 북한이 건조했다 혹은 건조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김군옥 영웅함 보셨잖아요. 네. 엄청 큰 잠수함, 크기만 크게 했던 그 김군옥 영웅함.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북한은 지금 저 잠수함 기술로는 죽었다 깨나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 성능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건 디젤이었어요. 디젤 발동기. 방방방방방방방 되면서 그 큰 덩치가 천천히 가는 잠수함인데 지금 북한이 공개한 게 북한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때 그 발언을 이 자리에서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어쩌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바퀴를 보시면요 어마어마하죠. 네, 지느러미가. 레일 바퀴가 두 쌍을 이뤄서 14개가 포착이 됐는데 그걸 보면 전문가들은 최소 한 5,000톤급 이상이라 추정되는데 배 외양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선체 앞쪽만 보여줬어요. 뒤쪽에 추진체나 이런 쪽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나요? 그럼 뭐냐면은요, 일단 뭔가 설계도는 받았어. 그러니까 나름 이제 추진 체계를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만들었는지 확보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소형 원자로가 완성이 되고 배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상함 위에 얹어놓고 운용하는 시험을 해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그걸 한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찾아봐도 그걸 확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건 뭐냐 하면은 북한 스스로 아직 소형 원자로 이걸 그 추진용, 선박 추진용 소형 원자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말 이꼬르 무슨 뜻이냐? 이거 북한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받았을 대상은 당연히 러시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 거냐? 아예 지금 이 추진 체계를 다 북한한테 넘겨준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도만 준 거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최소한 어떤 체계를 탑재할지 확정은 됐고 서로 양자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배 모양을 그만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 양옥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름이 12m라는 걸 어떻게 이걸 알아내냐면은
김정은의 키를 재가지고 또 공면 이 각도가 있잖아. 이걸 콤파스로 삥 돌려본 거야. 그러니까 대략 12m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 진짜 핵추진 잠수함이 맞다고 하면은 일반 디젤 잠수함은 보통 한 200m, 300m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600m까지 내려가거든요. 특수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터져요, 이게. 수압 때문에. 북한 특수강 제조 능력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지상 위에 있는 그 원자로 이걸 뭐 북한이 최대한 뭐 긍정적으로 봐서 소형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배든지 아니면 잠수함에 탑재를 하면 3차원으로 움직여요. 배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다? 없어요, 기술이요. 또 이 핵추진 잠수함이 맞다고 하면 대양 태평양이라든지 나가서 운항을 해야 되는데 잠수함엔 창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창문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잠수함에는 소나라고 해가지고 음파를 쏴요. 뚜뚜뚜뚜 반사에서 오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앞에 뭐가 있다는 거를 분석을 해요. 돌고래처럼. 이게 대양 운항용 소나 북한 없어요. 진짜 핵추진 잠수함이 맞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준 거예요. 그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러시아가 준.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북한이 얼마나 이걸 빨리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생각처럼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 추진 체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장착을 이제 뭐 만약에 받았다고 그러면 받은 다음에 장착해서 이제 시험 가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수직 미사일 발사 같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시험해야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우리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단 현 단계에서 앞으로 실제 적의 진수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시험 가동할 때까지만 해도 한 최소 5년은 걸릴 거다. 5년이란 기간이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은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대응해서 뭔가를 체계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역시 짧은 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이 무기 체계 만들 때, 무기 만들 때 평균 걸리는 연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시간이 5년? 14년. 평균 시간이 14년입니다. 와, 기네. 예, 그러니까 이걸 설계를 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납품돼서 들어갈 때까지 평균 14년입니다. 기존에 뭔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대응한다라고 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5년 내에는 무조건 이거 못하고 기존에 있는 능력이나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얘를 어떻게 막아낼지를 생각을 하면서 장기 계획으로 이거를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핵 잠수함 뭐 가짜다, 아직 없다, 껍데기만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안 멈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북한의 핵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연구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향후 10년 내에 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어디일까를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40%의 전문가가 어디를 지목했냐면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우리요? 우리나라를. 지난해 같은 질문에 우리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24%에 불과했는데 2배 가까이가 는 겁니다. 한 해 전에는 24, 지금은 40.2%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핵을 보유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보고서에는 따로 뭐 원인이 분석되진 않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국이 핵 능력을 이렇게 고도하고 있는데 그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핵무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10년 내에 한국이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은 북한의 핵 능력이 저렇게 위협적인데 한국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한 거죠. 10년 이내에 이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것이다.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우리를 잘 아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주로 논하잖아요.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데 과연 NPT 체제를 벗어나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쪽으로 현실적인 결론이 나는데 국제사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던 뭐 원전 기술이나 이런 기술력을 또 높게 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게 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한국이 저 북한 김정은이 벌써 집권한 지 15년이 됐는데 얘가 집권한 뒤 한 15년을 보면은 계속 핵 개발 플러스
그거를 투발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데 저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닌데 이런 시각으로 저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게 30년 동안 시달려온 한국은 어떻게든지 계속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저 한국이 그런 생각에 한국 핵무장론이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북핵 개발이 얼만큼 심각하냐 하면은요. 저는 지금 단순히 이제 이게 뭐 고도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무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탄두를 많이 만들었다, 두 개 다 해당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북한의 의지적인 측면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핵무기량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핵탄두는 저희가 한 50에서 60개 정도 북한이 보유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요. 탄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도 원심 분리기 같은 거 열심히 돌리면서 지금 계속 핵 농축합니다. 그럼 1년에 대략 12발에서 18발 정도에 해당하는 핵 물질을 북한이 확보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한번 한 결과가 있어요. 저희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추정치인데 핵탄두 200발분은 가지고 있게 돼요. 만약에 그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그다음에 2030년대가 되면은 300발분이 되고요. 2047년 이렇게 되면은 500발분의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요. 장비만 많다고 다가 아니라 쓸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2022년 10월에 핵무력정책법 얘기하면서 우리도 알아. 이거 전쟁 억제하려고 전쟁하지 말자고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전쟁 나면 이거 쓸 건데.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 핵무력정책법 6조에 보면은 5가지 사용 조건을 얘기하는데 사용 조건이 1번, 2번은 뭐 그래요. 무슨 뭐 지도부가 핵공격 받을 때는 할 수 있다. 요거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적의 뭐 공격이 임박했을 때 느낌상 안 좋을 때. 느낌상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마지막이 제일 기가 막힙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기타. 기타는 뭐예요? 기타. 자기 마음대로 원할 때. 예. 그러니까 이거 조건이 아닌 아니지,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내 어떤 기분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기타로 집어넣어요. 그만큼 우린 이걸 쓰겠다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 협박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나토 예를 들어서 야 너희 도와주거나 참전하면은 너희한테 핵 공격할 거야. 이거 먹히는 거 딱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그대로 해야겠네. 야 더 세게 하자. 자 이렇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좀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옐친과 클린턴 손을 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렇게 웃으면서 찍었는데 지금은 백악관 가서 혼나고 있어요. 맞아요. 넥타이 안 메고 왔다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 폐기한 게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도 뼈를 때려서 이제 뼈가 안 남지 않았을까요? 무너져 내렸어. 우크라이나가 원래 한때는 3대 핵 보유국 3위의 핵 강국이었어요. 무려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구소련 때부터 개발해온 핵이 1,700여 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핵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들죠. 30기라도 있었다면. 그런 걸 핵 억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협정을 맺었습니까? 핵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 영국으로부터 안보와 체제를 보장받는다라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1,700기나 됐던 핵무기를 모두 다 없애버리거나 이전을 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한 번뿐입니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도도 침공을 했죠. 네. 그때 영국과 미국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친밀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재선이 돼서 돌아오자마자 정의에서도 미국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남긴 채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깝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죠. 핵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정책 담당하는 분들도 이제 사실 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적골 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오던 비핵화 북한에 대해서 줄곧 요구하던 이 정책 기조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논리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김정은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확신을 가질 거야.
핵 갖고 있기를 잘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우산을 씌워줬는데 결국은 비가 올 때 보니까 이게 찢어진 우산이라서 줄줄 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좋은 우산을 준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아쉬울 때 되니까 우산을 뺏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걱정인데 사실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냥 한미동맹의 이 기존 틀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데서 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창의적으로 좀 짜야 되느냐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답을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번 주제를 듣고서 좀 설문조사 하나를 좀 가져봤거든요. 판매가에 준비를 했는데, 판매가에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이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핵 보유 찬성률이 66%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찬성률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예? 보고?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불안해한다. 뭔가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불안해한다. 불안해서 다들 우리도 핵을 갖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예요. 이걸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똑같은 비대칭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지구상에서 두 적성 라이벌 국가가 하나는 핵 무장 국가인데 하나는 비핵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잖아요. 인도가 짜란 핵 개발하자마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NPT 체제 안에서 살아야 되긴 되겠지만 심정만큼은 우리도 좀 약간 똑같이 한번 돼보자. 심정만큼은 아니 국가 전략을 심정에 입각해서 전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답답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이 옛날 그 개발할 때 인도 수준이나 또 파키스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독일하고 한국이 제일 높거든요.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 갖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핵탄두 경쟁을 해야 돼요. 계속.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 끝없이 가는데 북한이 핵을 갖다 핵탄두 100개 뭐 200개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핵탄두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련이 그거 하다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그냥 심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역이 다 끊깁니다. 빈곤의 그러니까 예컨대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저 퍼센티지가 1단위로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진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야 우리가 핵무장 하려면 진짜 풀뿌리 먹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처럼 개인 소득도 줄어들고 뭐 쫄쫄 굶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37%로 그게 뚝 떨어졌어요. 내 허리띠 졸라매면서까지 핵 개발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옛날 얘기거든요. 교수님이 말했던 게 옛날 학자들은 이렇게 핵무기를 반대해 왔는데 요즘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핵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낸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요번에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이론인데 새로 나온 연구인데 뭐냐면 보세요.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접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북한 동맹과 미국과 한국 동맹이에요. 그러면 이 두 축의 동맹 국가의 안보 전력이 일치하려면 러시아 핵 보유했죠, 북한 핵 보유했죠, 미국 핵 보유했는데 우리나라 핵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핵 개발 이익이 꼭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경제 제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처럼 망했습니까? 핵을 가지면 북한처럼 망한다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그냥 기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유태인처럼 말이야 미국 정계에 다 있어가지고 온갖 로비를 다 하고 말이죠. 이런 국가인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 전체를 갖다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포석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충분히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한국 몇 개 더 가져, 일본 몇 개 더 가져, 대만 몇 개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나눠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핵 개발하면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당장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대만도 있고, 그럼 또 중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그 핵 도미노도 되게 오래된 기후라는 지적들이 요즘 많은 게 일본은 이미 잠재력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바꿨어요. 절대 우리가 못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핵 협상을 일본 해냈어요. 우리보다 한참 이전에. 그래서 얼마든지 일본은 전시에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코앞까지 연료도 다 재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중동 정세를 관할하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충지다.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핵 개발하는 게 미국에 이게 반한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는 안 된다라는 약간 자포자기의 어떤 심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스라엘이 중동 안보에서 중요하듯이 한국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핵 무장을 허용할 것이다. 중요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한테는 좋은 대안이 있죠. 일본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럼 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가? 일본이 그걸 무기화할 걱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핵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도 안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 전체가 아무리 중국, 러시아, 북한 군사 위협이 두렵지만 핵무기라면 먼저 미국이 준다 그래도 추진을 안 한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도 농축이라든지 이거를 허락하는 거지. 1964년에 아시아 국가는 최초로 도쿄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 경기가 열렸잖아요. 그때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날 태어난 그때 남자 대학생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내에 우리 핵폭탄 개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 뭐 1년 내에 할 수 있다. 군사 쪽에서 장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무기체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헛소리다. 왜요?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막 무슨 막 엄청나게 큰 막 4, 5m짜리 막 이렇게 커다란 폭탄을 만들어서 한번 터뜨린다? 그거 6개월 내에, 5, 6개월 내에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무2라든가 이런 미사일과 이런 거에 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북한이 지금 화산 30일 갖고 얘기하면서 우리 요거 할 거야 하는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소형화를 해서 집어넣어야 무기체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내폭형 탄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원자를 뭘로 쪼개냐면 이 안에 있는 폭발력으로 쪼개요. 엄청나게 커다란 폭탄이 되면 폭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자를 쉽게 쪼개지만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적은量의 폭탄으로 효율적으로 얘를 쪼개야 돼요. 이건 엄청난 노하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산 30일 저 지금 시험 저거 안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쪼개는 게 지금 생각 시험 잘 안 되는 거야.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로 하자면 예. 북한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우라늄이 있어요. 광산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 우리가 NPT에서 나가거나 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우라늄 제공을 중단하면은 우리 전력의 30%가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거부터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거네요. 협조 없이는 어렵고 그리고 재처리 시설과 저장 폐기물 처리에 미국이 기적적으로 그 합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폐기물 저장소 북한이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은 어느 정치인 지역구에 건설하면 딱 좋을까요? 실험 어디서 해? 네? 실험은 어디서 할 거예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기억하세요? 그 건설 결정하는데 5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구에 둘 거냐 핵 재처리 시설 그 말씀 물어보셨는데 어디다?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일본은 핵 재처리 시설을 어떻게 둡니까? 핵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핵 재처리 시설을 두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지역 의원들이 다 반대했게요? 지역 국민들이 다 반대했게요? 그런 논리가 이 핵 보유에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논리라는 말씀 드리겠고 당장 NPT를 탈퇴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뚝딱 만들어서 북한처럼 못 살자라는 논의가 아니라 적어도 과연 우리가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맞서서 실질적으로 그럼 뭘로 핵 위협에 한국을 지키느냐에 대한 논의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해 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래식 능력을 최고도화해 왔잖아요. 한미 동맹에도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지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아무리 땅구 뭐 1000대 만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핵폭탄 하나게 되면 물로 되고 말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북한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등 뒤에 있습니다. 우리 등에서 언제 칼을 꺼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저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 힘이 약했던 탓에 진짜 주변 강대국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약소민족의 서름을 계속 강요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지정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 진짜 세계 5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 속에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핵 억지력이라는 것은 핵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트럼프가 절대 한국은 핵 보유 허가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도 2016년에 첫 대선 후보 독자 시절 때 뉴욕타임즈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데 나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선 전에 이 트럼프의 안보 최측근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했어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언제든지 한국이 유사시에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는 단계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먼저 우리 정치권에 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 우리도 당장에 NPT 탈퇴해서 핵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고도화된 핵을 맞서기 위한 우리의 핵 능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인 거죠. 미국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예. 캠프는 그래서 계속 노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핵 무장을 하고 싶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이 2기가 끝나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된다. 얘기를 꺼내야 돼. 얘기를 꺼내야 된다. 그러면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꾸준히 그러니까 말 많이 바꿨어요.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다가 그냥 take it back 취소한다고. Yes, sir. First, we have a list.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of nuclear power. Now he is of nuclear power. 꾸준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돈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맞아요. 돈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맞아요. 돈 내라. 이것은 그러면 정말 돈을 그렇게 원하는 트럼프라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해서 가져가시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핵 개발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신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콜? 그럼 오케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결국 한미동맹 깨고 뭐 간 걸 다른 걸 하자라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한미동맹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없다라는 게 우리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불안감 그거보다 더 큰데 그거 외에는 다른 합리적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논의도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그 역할 재정립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 방어가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할 테니까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자주 국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한국이 원하니까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질 듯이 계속 뭘 앞에 이렇게 하면서 4년 동안 뜯어내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줄 것 같이. 아니 주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는 건 하나도 없고 핑계거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원자력을 제공하려면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1, 2, 3조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줬는데 이 민주당 이후에서 반대해서 이게 성사가 안 되고 있다고 질질 끌면서 방위분담금 또 뭐 돈을 계속 더 뜯어내고 4년 후에는 나는 노력했는데
의회가 방해했어. 이러고 끝내겠지. 당장 지금 북한이 만약에 내일 혹은 뭐 몇 달 내에 당할 위기가 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핵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김진 그 기자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자꾸 두들겨야 돼요. 그는 해라. 배고프면 계속 두들겨야 되는데 두들리는 방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격하게 막 당장 우리 핵 개발하고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딜을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사실 핵탄두 빼고 다 있어요. 운반 수단, 미사일 종류 다 있고 플랫폼 다 갖춰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한테 가서 야, 너희 핵탄두를 우리 현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교환하자. 서로 정보 맞추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현무 미사일 기지가 어딘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여기저기에서 우리 원점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 야, 니들 중국도 지금 요즘 견제해야 된다며. 우리가 뭐 너희 쓰게 해줄게. 그래서 표적 서로 공유하자. 근데 대신에 우리 이건 갖다 놔야 돼. 협상할 수 있는 종류가 우리가 찾아보면 창의성을 갖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국민적인 힘들을 모아서 가지고 끌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애처럼 울면은 젖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저희 공유하자라는 건데 미국이 그걸 왜 하냐고. 왜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핵탄두가 1000발 이상 올라가고 김정은이 계속 그러면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왜냐면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반도에만 갇혀서 여기만 바라보니까 미국하고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자꾸 이 동아시아의 역할에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처럼 무슨 너희도 헷갈려도 되겠네. 그러니까 자꾸 한반도 안에서만 갇혀서 이것만 바라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컨대 우리가 사드만 갖고 와도 저 난리가 났거든요. 핵무기를 갖다가 우리 투발수단에다 싣겠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냐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술핵이 재배치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핵을 쓸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옥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때 그 이상으로 아마 과민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북아 지역은 뭐 내 영역이나 같은데 미국이 왜 자꾸 여기 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과는 절단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반발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이 뭐냐면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동아시아의 유일한 핵 보유국은 중국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할 때마다 시진핑이 굉장히 마음이 약간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드 때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만약 전략 핵무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중국 반발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도 위험하고 미국의 핵 우선도 100%는 이제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전술핵 재배치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도 핵 잠재력을 보유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잘하고 선진적이에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고 심지어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경쟁 국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하나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핵 폐연료봉을 핵 폐연료봉 보관 시설에 그냥 묻어둬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토도 좁은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폐연료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치는 이미 초과했어요. 능력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지금 과포화 상태인데 옆에 일본을 보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이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게 미국이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 이 핵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그 안에서 플루토늄도 추출해낼 수 있고 그걸 다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폐연료를 보관하는 장소의 어떤 과적재 문제도 해소가 되거든요.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허가만 해서 핵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 있다가 되면 유사시에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핵 잠재력입니다. 근데 자꾸 일본을 기준 삼아서 주장하는 게 미국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맞으면서도 틀리기 때문에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북한하고 담대한 직거래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원인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고 명분일지 몰라도 미국 입장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농축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11조 2항을 보면은 20% 미만 농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기화하려면 90% 이상이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20% 미만만 농축이 허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한 우라늄이나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때만 해당되는 제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 기술, 자체 원료라든지 미국산이나 다른 원료로 농축을 하면은 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해보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면 돼요. 근데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그 정부 간에 협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우리도 잠재적인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데 문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반성해야 되고 너무 희망을 걸다 보면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옷도 뺏기고 먹을 것도 뺏기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자. 이제 여기에 어떤 첫 발자국에 어떤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핵 잠재력을 갖는다는 게 뭘 의미가 있을까 싶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 사실 2035년에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남았습니다. 그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미리. 바깥에다 떠들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전혀 조용히. 조용히 가야 됩니다.